저는 25세 유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위해 먼 타지까지 떠나는 것을 걱정했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낯선 미국의 도시는 모든 것이 크고 번쩍거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태도도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강의 시간에 따라다니는 사전은 늘 무겁게 느껴졌고 과제는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종종 도서관 한켠에 앉아 작은 메모지에 모르는 단어들을 적고 또 적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흘린 땀이 아깝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런데 바로 그 도서관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자료들 사이로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길을 들었을 때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준, 당시 28살의 유학생이었죠. 그는 두꺼운 전공서를 펼치더니 제가 애써 정리하던 자료를 힐끗 보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주제라면 이 참고 문헌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제 노트 위에 작은 쪽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정리된 참고 문헌 목록이었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저를 돕겠다고 손 내민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감사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시작했고 그 짧은 대화가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과제와 수업 얘기뿐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안정적으로 느껴졌고 덕분에 제 불안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함께 걷는 시간이 늘었고 주말에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 제 이름을 건 학원을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집안 기업의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다고 했죠. 그 말 속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래가 막연하게 무겁다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강이동 앞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첫눈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에서 태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손바닥이 얼어붙을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손가락을 한 번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우리가 단둘뿐인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주는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더니 그대로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고 저는 공항도로 끝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리병 너머로 작아질 때 제 심장도 함께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며칠만 지나면, 아니 길어야 몇 주 뒤에는 연락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도서관 창가에 비치는 겨울 햇살과 텅 빈 메모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종이 위 단어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무력한 일이구나.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집안 사정이 복잡하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와야 할 자리라는 그의 말. 그 자리가 그를 저 멀리 데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 못 드는 새벽에 창밖 눈발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올까?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소리로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은 냄새로, 마지막엔 기억으로 스며든다고 하죠. 그의 부재가 제 일상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도서관을 걸을 때마다, 첫눈 내리던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제 곁에 없는 방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 겨울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고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아이를 낳던 날 저는 죽음을 문 앞에 세워둔 듯한 고통 속에서 버텼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이 아이의 첫 울음을 꼭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고 작고 붉은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곱게 자라길 바라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깨고 다시 일어나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 과정은 몸을 고되게 했지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허름한 책상 하나, 낡은 칠판 하나뿐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아침엔 죽을 끓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 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재운 뒤 프린트를 만들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몰려와 좁은 방이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책상을 밀어내고 겨우 아이가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허리는 늘 구부러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주변에서 누군가는 제게 재혼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아이를 키우는 대신 제 힘으로 아이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민주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그는 종종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집에 돌아와 묻더군요. 엄마, 우리 집에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제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종종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학원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학생 수가 늘었고 결국 저는 작은 상가 건물을 빌려 학원 간판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 간판을 달던 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이름이 여기 있네라며 웃었고 저는 그 미소 하나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면 그 공백이 상처로 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민주는 또래보다 성숙했습니다. 학원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가방을 들어주거나 장부를 정리하는 저를 도우며 묵묵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친구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너희 집엔 왜 아빠가 안 계시냐는 질문을 받고 돌아온 날 아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야. 넌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허울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제 상황에서 그것만이 저를 지탱해준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지만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교실에 홀로 남아 칠판을 닦을 때면 저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서관 창가, 첫눈 내리던 캠퍼스, 공항의 유리벽. 태준의 마지막 뒷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묻곤 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러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신 분필 가루를 털어내며 내일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내일의 아이들을 위해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이와 저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언젠가 이 길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민주는 어느새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부족함을 의식했지만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했죠. 저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휴학도 방황도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연애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도서관에 남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엄마, 나는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기분이 들어요. 아빠 없는 집이라는 게 괜히 내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가 제 삶의 버팀목으로 자라났음을 느꼈습니다. 졸업 후 그는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성실한 태도 덕분에 윗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었고 이후 빠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학원 일을 하면서도 민준의 성과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민준은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꼭 학원에 들러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저었지만 아이는 장부를 정리하거나 서가를 정돈하며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 가끔은 제가 아이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것을요. 저와 둘이서만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누구보다 강해졌지만 동시에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부드러운 격려나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 민준의 얼굴에 잠시 어둠이 드리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런 민준이 최근 회사 내 큰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회사 새 회장이 취임한대요.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아이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사 경영진 교체쯤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저녁 뉴스에서 새로운 회장의 취임식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소개되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깊어진 눈과 주름,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눈빛. 태준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려 채널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겨울이 제 앞에 되살아났습니다. 도서관의 따뜻한 조명, 눈 내리던 캠퍼스 길, 공항 유리벽 너머의 뒷모습. 민주는 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새 회장이에요. 다들 기대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이 한순간에 겹쳐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번도 쓰지 못한 편지지와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첫눈 내리던 날 나무 아래에서 함께 웃던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엄마로서 학원 원장으로서 제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이 될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준과의 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준이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요. 직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자리인데 꼭 와주셨으면 해요. 아이는 담담히 말했지만 눈빛에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회사라는 공간은 저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야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리인데. 행사 당일 저는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호텔 대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천장 가득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 안에서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안내했습니다. 엄마, 저쪽이 우리 부서예요. 저분이 제 상사고 이분이 제 동료예요. 아이가 소개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면에서 낯익은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깊은 눈빛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입장하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고 오히려 더 묵직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태준 역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 시선이 공중에서 딱 맞닿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저는 젊은 날의 기억을 봤습니다. 뉴욕에 눈 내리던 거리, 강이동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던 순간, 공항 유리병 너머로 멀어지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태준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사람들 틈에 석여 들어갔고 저 역시 민준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눈길은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몇몇 임직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차가운 물로 손을 적시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드리운 세월의 흔적, 그리고 떨리는 입술. 왜 지금이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단지 오랜만에 큰 자리에 가서 그런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자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첫눈 내리던 캠퍼스, 도서관 창가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 공항 유리병 너머에서 흘리던 눈물. 모든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년 전의 그 사랑이 아직 제 안에서 살아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운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행사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작은 이야기였지만
순식간에 부서 전체, 나아가 회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평사원의 어머니와 묘한 관계라는 얘기 들었어. 같은 행사장에서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언제나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곤 했습니다. 민준 역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겠지요. 하지만 같은 팀 동료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 그거 사실이야. 회장님이 내 어머니랑 뭔가 있다는 얘기.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회장님하고 엄마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과 기억을 꺼내야 할까요?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빛 속에서 진실을 읽어낸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집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태준 회장,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엄마를 버리고 자기 길을 택한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아이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아이의 의심을 굳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무렵 태준의 전 아내 현정이 움직였습니다. 현정은 여전히 대기업의 안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오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잘 나가도 태생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에 태준의 어머니 이사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는 회사와 가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저와 민준을 공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신분의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를 버린 거예요. 자기 가문, 자기 자리,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면서도 외면한 거잖아요. 아이의 눈빛 속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전부 진실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하고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는 시선들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했고 회의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료들끼리 나누는 은밀한 대화 속에 민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아득히 번져나가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민준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야 할지 그게 두려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소문과 갈등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금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서막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마침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지. 내 아빠는 바로 태준 회장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속에 충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버지 장례와 집안의 압박 때문에 모든 연락이 끊겼어. 엄마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닿지 않았지. 결국 내 아버지는 집안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했어.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결국 엄마를 버리고 자기 가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선 엄마 앞에 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손으로 아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제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사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태준이 결혼했던 시기와 제가 출산했던 시기가 겹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그는 엄마를 버린 거예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한 거잖아요. 저는 애써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에는 이미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울던 태준의 얼굴. 그는 제 주소가 적힌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와 가문의 압력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직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이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원 앞 골목길에 그의 차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난 정말 방법이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천 마디의 말이 울려 퍼졌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린 학원 앞에서 저는 한동안 손바닥을 철판에 대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데워져 남아있던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괜히 미안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제 마음속 한구석에 태준이 남아있다는 걸 들켜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과거의 진실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파편들이 다시 우리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떠도는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자신을 찌르는 칼날 같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민준의 얼굴에는 피곤을 넘어 분노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이를 붙잡고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은 굳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직후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가 태준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그날 상황을 나중에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은 태준을 바라보며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했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길만 택한 사람. 왜 이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까? 무슨 낯으로 엄마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회장실의 공기를 단번에 얼려버렸습니다. 직원 몇 명이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다시 번졌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대립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었다. 그때 나는 집안의 압력 속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 너희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장래와 가문의 결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일 뿐이에요. 결국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태준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숙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민주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고 나는 그 공백을 감당하며 살아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태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결국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태준의 전 아내 현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와 태준의 관계를 눈치채고 집안 어른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렸습니다. 회장님이 과거 연인이었던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다. 그 여자의 아들이 회사에 다닌다. 소문은 곧 가문 안으로 퍼졌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이사장은 분노했습니다. 안 된다.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그 여인과 그 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장직을 이어받은 것도 용납해 준 것인데 이제는 우리 가문을 욕보이려 드는구나.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정 역시 민준을 직접 불러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아. 너희가 우리 가문을 흔든다고 생각하니 우습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차를 몰고 강변을 달렸습니다. 차장 밖 불빛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아이의 얼굴은 그 빛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따라 아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민준아, 미워하는 마음에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 내가 무너지면 내가 버틸 수 없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만 우리 세 사람의 삶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우편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 끼어 있던 그것은 누렇게 빛바랜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태준, 수신인은 제 옛 하숙집 주소. 그러나 편지는 도착하지 못하고 주소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관실에서 찾았어요.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흔적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스스로 태준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서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늦었지만 내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후 태주는 회사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선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직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삶을 오롯이 사랑과 진실에 걸기로 했습니다. 회사 안에 떠돌던 소문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의 상사였던 수진이 나서서 상황을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임직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회사의 일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현정과 이사장도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정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고 이사장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 앞에 작은 화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해 온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태준과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미처 돌보지 못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태준과 민준이 함께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묘목을 심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삽을 쥐고 흙을 다지는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무 잎사귀 위로 노을이 걸렸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었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여전히 사랑이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눈물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역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한때의 연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눈물처럼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가벼운 숨과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제 앞에 있었고 그 길 위에 민준과 태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심은 나무가 크게 자라 하늘을 가릴 만큼 커지면 그 그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겠지요. 그때는 오늘의 눈물이 추억이 되어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두근 썰렸습니다.